김현정의 뉴스 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열립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피고 없는 재판,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죠. 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은 어떨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끝내 무책임한 판단이 나오지 않기를 끝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재판부터 봐야죠. 네, 안 나오면 궐석 재판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재개가 됐는데 어제 결국은 안 나왔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제 재판은 미루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불출석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궐석 재판을 열어서 판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거죠. 예. 어제 미뤄진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재판부는 궐석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은 공개가 됐지요. 네, 기존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 이후에 국선 변호인이 구성됐죠. 예. 어제 재판에서 이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조현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고요. 연수원 기수로 치면은 15기에서 39기까지 포진이 돼 있네요. 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현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못 만나요, 피고인을?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재판에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네. 정말 보이콧인데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죠. 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다음 포인트 보죠. 네, 김영란법 개정 한 표 차이 부결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네. 이 법의 수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의 상한액을 올리는 그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거든요. 예. 결국 부결됐네요. 부결이 됐어요. 12명 위원들이 표결을 했거든요. 과반인 7명이 찬성을 해야 했는데 6명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공감대가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표결에 붙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350 규정이라고 있죠. 예. 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 그렇죠. 이 정도의 안건이었거든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다 농축수산물이면 10만 원 하자, 요거였잖아요, 안건이. 네. 근데 그마저도 권익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행 1년밖에 안 된 법을 고친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낙연 총리가 네. 농축수산인들 만난 자리에서 설 대목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약속을 좀 지키기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받아보면서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세월호 6월 은폐의 진실입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요?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등을 집중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들은 세월호 내에서 6월 발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 이거 관련해서 이미 장례를 치른 조은화, 허다윤 양의 유해로 생각돼서 추가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그러니까 했고요. 유골이 나와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의 유골이 다시 나온 걸로 착각을 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요.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어떤 조사 결과 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입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퇴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사안이 일단 정치권으로까지 퍼졌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만. 민주당의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판사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으로 규정합니다. 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고 하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됐죠. 그러자 구속적부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를 향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태도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승민 대표는 법관에 대한 모욕 주기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석방 결정 비판한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을 향해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자,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지목이 된 그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 이란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네, 뭐 그런 말은 정치인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이 설득력 없이 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김관진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가 사이버 사령부를 구성을 하는데 구성하는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사람은 배제해라. 한 100여 명에 되는 군무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에요. 으로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서 단 한 명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으로만도 저는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군무원들을 시켜서 댓글 작업을 했는데 댓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불처벌 의사표시를 누가 했다든지.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구속적 부심물에서 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한 15%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다 어떤 정황상의 변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관진 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범도 공동 전범이 아니라 밑에 하위 종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신광열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구속에서 석방시켜준다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적부심에서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분립되되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 남용과 독선을 용납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일단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근데 이런 댓글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받고 풀려나던 날 전병헌 전 수석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 판사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으면서 이 판사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가.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전병헌 수석의 사안과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적했던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범죄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군무원 100여 명을 뽑는데 호남 사람들은 다 빼고 우리 편만 뽑아라. 기가 막힌 일들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도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직 무죄냐 유죄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로 볼 때는 가벼운 혐의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김관진의 이 행위는 정말 범죄의 중대성 정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말고도 말입니다. 요 사이에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론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개혁이다 적폐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저하게 기존의 기준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한번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을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11일 만에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일종의 공개적으로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근데 그 도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의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이런 것까지 신상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 사법부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적인 판결을 한 판사들, 지난번 강기갑 전 의원이요? 의원의 판결을 무죄 판결한 판사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까지 쫓아가서 데모를 할 정도로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거였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연수원 몇 기라는 것은 공개된 사실 아닙니까? 다 어느 데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이건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과 인명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들의 그 행위는 검증되어야 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의 기초에서 판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적할 그런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국회의원의 잘못과 이것을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다 상실시킬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각 헌법기관이 과연 저 헌법기관이 헌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훼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제 바른정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 송영길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우병우 전 수석. 지난 금요일에 검찰이 우 전 수석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검찰 내에 우병우 조력자가 있다. 그 조력자를 찾아내겠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권 바뀌었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이제 더 이상 권력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를 계속해서 검찰 내에서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나라가 해방되어도 친일 세력들은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나 지금도 그 잔재라는 것은 무섭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병우의 덕으로 뭔가 자리를 맞은 사람이 우병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덕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에 의존해서 성장한 것은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김진형님은 개개인 판사에 대해서도 청렴성, 투명성 평가 매년 실시해야 된다. 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다.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승희, 최성용님 등등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신상 털기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 예, 누구는 기각이 옳은 기각, 네. 누구는 아닌 기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꽤 많이 나오고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발리의 화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분화 단계에 있어서 지금 분화구까지 용암이 가득 차 있긴 하답니다. 하지만 아직 용암이 분출된 단계는 아니고요. 발리공항 폐쇄됐고 6만 명의 관광객 발이 묶인 상태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요. 변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생방송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 서슬퍼렇던 신군부 명령을 거부한다.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의 치안을 총괄했던 고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예. 이 정부가 뒤늦게 그의 공적을 인정해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했습니다. 예. 37년 만에 특별 승진한 고 안병하 경무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좀 묻혀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뉴스 의미가 큽니다. 공무원이 특진하면은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찰 공무원만 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 그런데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재직 중이 아니어도 이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경찰 공무원령이라고 하는 건요. 임용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첫 사례로 고 안병하 경무관 특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안 경무관은 정말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1980년 5.18 당시에 전남 경찰청장격인 전남도 경찰국장을 지냈는데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소지했던 무기를 모두 회수 조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예. 당연히 신군부에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겠죠. 5월 26일 직무유기와 지휘 포기 혐의로 직위 해제됐고요. 보안사에 연행돼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1988년 10월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특진까지 37년 만에 특진했습니다. 그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 의미 깊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꾼다입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요. 인지부조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기 신념이 현실과 충돌할 때 자기 세계관을 먼저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기 신념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등을 돌려버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회 집단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 안병화 경무관이 바로 그렇게 홀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당시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요. 당시에 안 경무관 비망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시위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라. 아하.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과 욕설을 엄금하라. 반말도 쓰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광주 사태 초기 전남 경찰국장의 무능과 작전 실패로 군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러면서 발포 명령을 오히려 그 책임을 전남 경찰국장한테 안병화 경무관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 자체가 경찰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을 오히려 무능력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경무관이 광야에서 외쳤던 작은 목소리. 이거는 후대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신군부는 아직도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진실 외면하고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가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고통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입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네. 안 경무관? 그러니까 5.18 당시에 안 경무관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예. 원래 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의 특채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치안감 승진 대상 1순위였습니다. 예. 그런데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면서 한 번에 진짜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직위해제를 당한 직후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 정도가 아니라 고문까지. 네. 당시 신군부는 어떻게 해서든 비리 혐의를 캐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축제자로 몰고 싶어 했거든요. 탈탈 털었겠네요. 먼지까지. 그런데도 먼지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먼지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안 경무관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고문 후유증으로 담낭염,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을 앓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서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10월 10일 그러니까 1988년 10월 10일 서울의 한 내과에서 혈액투석 중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을 때잖아요. 몰랐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쓸쓸히 세상을 떠난 안 경무관.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일단 인정은 했고 네. 특진도 내렸고 또 할 수 있는 일 뭐가 남았을까요? 엄청나게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 경무관이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요. 유족들. 지금까지도 23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 건 병원비로 이미 다 썼고 빚만 남겼고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유족들이 94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8일 동안 고문받은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5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이 돼서 이 보훈급여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보훈처는 이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엔 감사원이 이중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유족들이 지금 다시 소송을 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건 법논리로서 차가운 법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대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 먼 훗날에 이런 노래들로 유명한 가수죠. 박정훈 씨가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컸습니다. 가상화폐를 얻을 수 있는 채굴기가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는 20대 남녀가요. 놀이기구를 탔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미도 놀이공원에서의 안전사고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있었네요.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죠. 한 주간의 뉴스를 짚어보는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에는 어떤 이름이 올라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죠.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이라는 노래로 90년대 참 대단한 인기 가수였죠. 박정훈 씨. 이 박정훈 씨가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곧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이 가상화폐 사건.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박정훈 씨까지 연루가 됐던 거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거는 주식처럼 서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요. 수학식 같은 걸 풀어서 그 화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쪽 용어로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 채굴은 사람 머리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투자금 모아서 고성능 컴퓨터들을 사서 24시간 채굴 작업을 하겠습니다. 채굴에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채굴 대행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채굴 대행업체가 주기로 했던 수익금을 안 주기 시작한 거죠. 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채굴 대행업체 이름이 마이닝맥스인데요. 마이닝맥스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빈현우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 대표께서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손해보셨어요? 저는 최초 투자 시에 채굴기 한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 올해 3월경부터 한 7월경까지 총 3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예. 투자 원금 중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회수하고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원 피해자세요? 네. 와, 이런 식으로 피해당한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국내 피해자 한 5천 명 이상인 걸로 파악이 되고. 5천 명. 지금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몇 분이에요? 가입하신 분들은 한 4,500명 정도. 4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다 합치면 피해액이 2천억 원. 처음에 이런 채굴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던 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스피치 과정의 수강생의 소개로 제가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투자금을 점점점 늘리신 거겠죠, 당연히? 네,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한 대, 세 대 정도 시작하다가,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채굴기를 늘리고 가족이나 막 가까운 지인에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가족하고 지인도 채굴기를 사고 뭐 지금은 내 가족 친구와의 관계도 매우 안 좋아지고 뭐 받고 우울증도 느끼고 뭐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살 시도하는 사람까지 있고 아니 그럼 처음에 채굴기 한 대 샀을 때 한 대당 수익금이 얼마씩이나 들어온 거예요 매달?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은 뭐 비정상적인 수익이 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적게 나올 때는 월 30만 원, 많긴 한데 월 100만 원 정도 나온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300만 원 투자했는데 월 100만 원이 나와요? 투자금 네, 그 당시에 수익금으로? 이제 가상화폐의 특성상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기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랬겠네요. 한 대, 그러니까 300만 원 들여서 한 대 샀는데 거기서 매달 100만 원이 나오는 걸 보면 야 이거 조금 더 투자하면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그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모여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대를 시작했다가 뭐 결혼 자금으로 한 10년간 모은 돈 1억을 투자한 분도 있고 결혼 자금 털어서 치킨집 창업하려고 모아둔 1억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평생 모은 돈으로 이제 자기 정말 친한 친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예. 뭐 입주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그 아파트를 팔고 이제 같이 채굴기에 투자했는데 지금 친구와의 관계도 매우 서먹해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가 언제부터 이상하구나 느끼셨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시작은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제 한 5월경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마이닉맥스가 사기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예, 예. 그래도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또 그 IDC 센터에서 채굴기 사진을 채굴기 앞에서 사진 찍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진짜로 고성능 컴퓨터가 잔뜩 있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실물 그렇죠. 사진 그런 사진을 이제 소개해준 분이나 자기 지인이 직접 찍은 그런 사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의심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또 채굴한 가상화폐가 들어오니까 점점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문자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만 아니 가상화폐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돈이 된다니까 막 달려들었다가 낭패 보신 거 아니냐 이런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와 인터뷰하시는 빈현우 씨는 가상화폐 관련된 책까지 낸 전문가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속아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사기를 당하죠. 사기 당한 전문가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저는 피해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한 마이닉맥스 피해자 모임 대표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진 같은 거나 그런 증거 자료를 보고 실제로 또 가상화폐가 들어오니까,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사실 또 한 5월경부터 가상화폐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그게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이닉맥스 회사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이 회사를 설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뛰고 채굴기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수요가 몰린 거죠. 구매 수요가. 그러니까 투자자가 너무 많이 몰리는데 너무 많이 몰리니까 채굴기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나겠죠. 마이닉맥스가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욕심은 나는데 채굴기 줄 돈 없다 보니까 채굴기 부품도 막 딸리고 막 부품도 품절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이거를 채굴기 값을 받은 돈을 가지고 가상화폐를 사서 주는 그런 이제 약간의 편법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품 조달도 딸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채굴기를 사서 돌릴 능력이 안 되면 거기서 투자자 모집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모집을 한 거군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이닉맥스 회장은 미국으로 도피를 하고 채굴기 산 사람들은 지금 피해가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채굴기 그럼 몇 대 있었습니까? 실제로는? 채굴기요? 네. 실제로 몇 대가 있는지 저는 보지 못했는데, 상면 업체가 있습니다. 채굴기를 설치하는 업체. 상면 업체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결과, 실제 채굴기가 한 2만여 대 이상이 있고. 있긴 있었어요, 2만여 대가. 2만여 대 있고, 그 다음에 채굴기를 설치하려면 이제 돈을 받아서 부품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까지 다 합치면 한 5만 대 정도 있다고 상면업체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있었어야지 돌아갔어야 정상이에요? 투자자 규모나 총 어느 정도의 채굴기를 구매했는지 저희는 모르죠. 어느 정도 구매를 하게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투자자면은 어느 정도를 해서 돌렸어야 되는데 못 돌린 거냐 이 말씀이죠. 대충 총 봤을 때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인데 한 5만 대 정도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약간 한 만 대, 한 2만 대 정도가 비는 걸로 보입니다. 비는 걸로. 그 사이에서 이제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더 문제는 이게 다단계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면서요. 한 사람 끌어오면은 등급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씨, 가수 박정훈 씨는 어떻게 연루가 된 겁니까?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박정훈 씨하고 마이닉맥스하고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고 기사를 보고 알았죠. 그래요? 박정훈 씨가 이런 행사 같은 데 가서 막 홍보하고 이랬다고 하던데 못 보셨어요? 예,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사실 기사 내용으로는 박정훈 씨가 맡았던 이노 AMC가 마이닉맥스 박 회장의 또 다른 계열사다. 그다음에 이노 AMC라고 거기서 100억 원을 이제 이노 AMC에 출자해가지고 출연한 회사다. 박정훈 씨는 박남우 씨랑 미국에 있을 때부터 친분이 깊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박남우 씨가 또 80억 원을 빼갔다. 자금 세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박정훈 씨 출국 금지도 됐는데 저희는 이 모든 사실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피해자 모임의 대표도 이번에 기사 보고 알았을 정도면은 아주 네. 얼굴을 드러내놓고 막 활동을 한 건 그러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마 박정훈 씨도 뭐 어떤 피해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봅니다. 혹시 박정훈 씨도 그 과정에서 속아 넘어간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남을 속이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의심하면서 지금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요거는 뭐 조심스러운 네. 예측입니다만. 네, 아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는요, 그런데 대표님.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의 바탕에는 굉장한 투자 위험이 따른다는 거 알고 투자하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 네, 사실 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인데, 투자를 했는데 무슨 우리가 그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채굴기가 있어요. 채굴기가 있는데 지금 수사 과정에서 지금 상면업체를 찾아가서 채굴기를 왜 안 돌려주냐 그랬더니 검찰이 수사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투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면업체 대표격인 맥스팩토리가 있어요. 사실 또 맥스팩토리도 그 마이닝 맥스가 100% 출자한 회사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복잡한지 그런 이야기들은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근데 그분이 채굴기를 안 돌려주고 있다는 거죠. 윤성재 씨가. 그래요. 이게 지금 가상화폐가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뛰어들었던 서민들도 많다는 점에서 이런 사기 사건을 막아야 된다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예민하게 다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의 대표입니다. 빈현우 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월미도를 놀러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이킹, 대관람차, 디스코팡팡 이런 놀이기구들을 놓고요. 영업하는 놀이공원들이 군데군데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전체 놀이기구 수를 합하면 40여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 크레이지 크라운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20대 남녀 2명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이죠. 지난 2015년에는 바이킹을 운행하던 중에 안전바가 풀리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올 9월에도 이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던 분이 계십니다. 자, 그분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9월에 누구누구와 함께 가신 거예요? 저희 부부하고 오빠네 부부 해서 어른 4세, 아이 3이요. 예. 거기 가서 어떤 기구를 타다가 어떤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 회전 동물이라고 해서 컵 안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인데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다가 머리하고 코를 부딪혀서 코피가 심하게 난 상황이었어요. 회전 컵을 타는 놀이기구? 네.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다칠 이유가 없는 좀 안전함 추구되는 놀이기구 아닙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자, 그 회전컵을 탔어요. 한 컵 안에 몇 명이 탔습니까? 저희 애는 3명이 탔거든요. 8살 둘이랑 6살 하나. 그 안에서 이렇게 핸들을 조작하는 건가요? 예,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돌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목이랑 몸이랑 같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예. 부딪힌 거죠. 서로 부딪혔어요. 머리랑 코랑. 예. 그럼 막 코피가 났습니까? 코피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일단은 기계를 멈춰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기계 좀 멈춰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멈춰줄 수가 없다. 그럼 이 컵의 회전컵 담당자는 어디 간 거예요? 다른 놀이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요원 한 사람이? 3-4개를 하는 것 같아요. 3-4개를 한 번에 조자. 그 이쪽은 지금 아이가 코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빨리 멈춰야 되는데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찾았죠. 그 사람을. 그래서 와서 이렇게 멈추긴 했어요. 근데 애도 놀랬고 피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저는 일단 애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수습을 하고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놀이공원에서는 아무런 게 없더라고요. 사고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얼마 만에 그 요원은 찾으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저희가 어디 있나 막 찾아보고 해가지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행요원이 조장요원이 거기 붙어 있었으면 바로 멈출 수 있는 것을 어쨌든 다른 놀이기구로 다니신 거예요. 불러오느냐고 시간이 걸렸고. 당연히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기계는 구석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 회전컵이 뭐 안전벨트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다른 놀이기구, 다른 놀이공원에도 회전컵은 안전벨트가 없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앞에 이제 그 핸들을 잘 잡고 타게 돼 있는데. 네네. 그럼 이 경우에는 혹시 아이들 부주의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좀 거기 가면은 한 명씩 타라고 안내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들 이렇게 태우니까 저희도 그냥 한 컵에 태우긴 했는데.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3명 태우는데. 그렇죠. 네. 그럼 그 한 컵에 한 명 태워야 된다는 건 나중에 하셨군요. 그렇죠. 나중에 알았죠. 아마 그게 키 제한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기구만이 아니라 다른 거 키 제한이 있는 놀이기구도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조금 못 미치는데도 그냥 타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태웠죠. 근데 그렇게 위험할 줄 몰랐죠. 어떻게 아이가 코뼈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계속 관찰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그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그것보다 훨씬 심한 유사한 사례들이 또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으시면서 철렁철렁 하셨겠어요. 좀 진짜 놀래죠. 또 누가 간다고 그래도 말리고요. 제가 가까이 살아서 애들이 가자고 막 쫄랐는데도 못 가겠어요. 겁나서.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아이들 지금은 괜찮죠? 예, 당연히.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뒤에요, 저희가 전문가하고, 요 상황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요. 어머니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같은 월미도에서 지난 9월에 놀이기구 사고를 당한 분이세요. 그 부모 한 분을 연결해봤습니다. 예,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영세한 놀이공원 실태는 어떨까요? 예,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종국 대표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월미도 놀이공원처럼 많게는 수십 대, 적게는 서너 대 놀이기구 놓고 영업하는 시설들 전국적으로는 몇 개나 될까요? 뭐 경기도권만 해도 한 300여 대가 되고 전국적으로 합치면은 수백여 곳에 이런 테마파크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게 이제 허가제죠. 허가제이긴 한가요? 그러니까 허가를 맡아야지만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맡고. 예. 얼마마다 한 번씩 맡습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 후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맡고 나서 이제 편법 운행들이 많이 행행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검사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장치를 임의로 좀 해제해가지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회전수를 늘리다 보면은 주요 구조부나 이런 것들이 만모율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검사를 맡을 때는 규격에 맞게 검사를 맡지만 그 다음에 더 스릴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기계를 조정을 해버려요. 임의로 변경을 해버려요. 예. 하하. 그러다 보면 만모율이 높아져서 이번 경우도 볼트가 하나 빠진 거라 그래요. 그렇죠. 볼트가 빠지면서 탑승석이 내려앉으면서 사람들이 2명이 이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였으니까 이 정도지.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였으면 정말 아찔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네,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평일에는 손님이 없고, 그 다음에 야간이나 또 이제 주말 휴일에는 또 손님이 몰리고 이런 현상되다 보니까, 그때 또 이제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회전수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요. 더 영세한 곳, 한두 대, 두세 대 놓고 하는 곳들은 어땠을까 좀 갸우뚱해집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그 전문 안전요원이나 이런 조종원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가보면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없고 뭐 한두 사람이 그 단기 알바생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조종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1인 3역 4역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법에 정해져 있기는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1종부터 해가지고 20종까지 해가지고 그 1종 10종 이하는 1명, 10대 이하는 한 명. 예. 그다음에 11종에서 20종 이하는 2명 이런 식으로 나름의 규정들은 있지만은 영세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다루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배치되도록 돼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말씀. 그럼 대부분 그냥 아무 자격증이나 뭐 교육받지 않은 알바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현실인 거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 피해자 같은 분도 나타나는 건데 주 5일 근무가 확대되면서 레저 인구 점점 늘어날 거고요. 이런 놀이기구 갖춘 시설들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만전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부분들 좀 점검해봐야 될까요? 지금 10년 이상 된 그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그 검사 주기를 뭐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검사 주기를 좀 더 줄여라. 그리고 이걸 조종하는 사람도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해야 되고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는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도요? 또 그 다음에 그 정부가 그 수익성이 낮아 유지 관리도 안 되는데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문제들도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네요. 수익성이 안 나서 제대로 어떤 요원들 갖추고 운영도 못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두고 보는 요것도 좀 문제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민안전센터 시민단체입니다. 박종국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홍성준님, 찹쌀떡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뉩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찹쌀떡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하셨는데 지금 뉴스다 가기 위해서 허성모 소장, 이준석 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그렇죠. 저는 잘 아는 세대입니다. 잘 아시죠? 상계동은 있어요. 상계동은 있어요. 아는 세대니까 이쪽도. 예, 뭐 밤에 겨울철에 찹쌀떡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니죠. 근데 저는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치놓고 좀 시기죠. 그때는 학력고사 지금보다 좀 늦게 쳤으니까. 그렇죠. 그때 찹쌀떡 장사를 제가 직접 해봤어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찹쌀떡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밤에 한 게 아니고 낮에 시험 친 친구들하고 3명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제 찹쌀떡 공장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팔고. 잘 됐어요, 장사가? 그 다 팔았어요. 금방 팔았는데 그 돈을 약간 남겼는데 그중 친구 하나가 다 써버렸어요. 들고 튀었어요? 아픈 추억이 있는 찹쌀떡. 그래. 참 정겨운 소리네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들으시고는 남용성님,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가상화폐는 법으로 정해진 수익수단은 아닌데 그 피해를 법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분들 안타깝지만 방법이 있겠느냐. 8322님 이런 문자 주셨고요. 신봉식님은 이분이 오늘 받은 문자 하나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가상화폐 관련된 세미나들 채굴기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세미나지 이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있다. 주의하라는 이런 문자를 청취자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2천억대 사기 사건 얘기였고요. 월미도의 이 놀이기구 사건 들으시고는 근데 이 회전컵 태우신 어머님 혹시 회전컵에 한 명 타는 걸 알면서도 3명 아이 태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진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명 타도 된다고 해서 3명을 태웠는데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컵 하나당 1명씩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키도
120이 안 되는 아이는 철저하게 자로 재야 되는데 대충 눈으로 타라 뭐 이런 경우를 이분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준석 위원장, 네.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네. 거기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롤러코스터 많잖아요. 미국에도 지금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은 글쎄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철저하고 예. 뭐 애초에 그게 뭐 그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예. 철저합니다. 본인이 이게 안전한지부터 검증하고 또 찾아보고 하고 얼마나 뭐 난이도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좀 힘든 놀이기구인지 그렇죠, 다 파악하고 그렇죠.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자나 타는 자나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돌아볼 때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찹쌀떡 장사를 하신 분.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찹쌀떡을 적어도 아는 분. 알죠. 두 분.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중진들을 하한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당 중진들. 완전 상장 폐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주째. 예. 이준석 위원장 누구? 저는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의원. 네. 김종대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김종대 의원 지난주에 정말 아마 태어나서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이번 국회에는 거대 정당에서 뭐 사성장군 출신 비례대표 의원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면 김종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서는 뭐 다른 거 김종대 의원의 의도라는 건 저는 뭐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 뒤에 해명 과정이라는 게 너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종대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중에 이국종 교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겨냥한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생충 북한 그 귀순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걸 얘기한 건 일종의 인권 테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얘기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의료진을 싸잡아서 얘기한 거다. 아니면 뭐 나중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고 소위 예전에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비아냥 들었던 주어 없음 논란 뭐 이런 거로 가는 약간 이국종 교수를 겨냥한 거 아니다. 이게 마치 주어 없음 논란처럼 그렇게 들렸다?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더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지점이 됐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일간 지지율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얼마나 군사 전문가고 열심히 이쪽 분야에서 노력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그냥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그런 것처럼 걸려버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허성모 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정의당이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 정당은 진보적 아젠다를 잘 선점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기순병 사건에 있어서 진보적 아젠다는 뭘까? 결국은 환자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그 의도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너무 그 진보적 아젠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대중의 정서가 조금 유리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았어요. 저희 청취자 문자도 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북한 귀순병사가 사느냐 죽느냐 막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제기한 것이 과연 그렇죠. 적절했는가 논란? 뭐 의사 언론의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부까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의사가 뭐 어떤 특정 교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수고에 대한 가치는 무시된 채 환자의 인권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됐고 이 둘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은 어쨌든 지금 이 의사의 수고나 노력 그리고 또 이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그쪽을 높게 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적이 또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또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북한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왜 환자 인권만 말하느냐. 그래서 너는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도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해명이
방금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오락가락하게 복잡해져 버렸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요. 이런 환자의 영양 상태나 아니면은 또 그 기생충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게 저 같은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이래도 저 같으면은 뉴스닥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저도 그렇고 바른정당 구성원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농담도 아니고 이제 구충제하고 비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이번에 나올 정도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차하는데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 진짜 했어요. 문재인 정부 보내라.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현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가 저는 유효했다 보는데 너무 이걸 이제 뭐 뒤집어 말하는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북한의 안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공개되면 발끈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바였고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제 국가 보건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기생충 박멸을 위한 뭐 정기적인 변 검사도 있었고 이런 게 다 했는데 체면봉투가 있었고 이준석 위원장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다 있었고 그거 놓치면은 뭐 친구 거 나눠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약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바였죠.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볏짚 삶은 물 먹고 뭐 이런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볏짚 삶은 물. 구충제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그거 먹고 나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타격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진보당이 이제 정의당이 우리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타격은 분명하지만 청취자분들 이런 문자 주세요. 문미현님은 김종대 의원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언론에서 싸움을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SNS에 그냥 올린 건데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걸 언론이 콕 집어서 이국종 교수와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면서 이국종 대 김종대 구도로 몰고 간 거 아니냐. 이게 문미연님 의견이기도 하고 김종대 의원의 반론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제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그런 대결 구도의 그 소재로 쓰일 만큼 지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만큼 김종대 의원이 이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간과했다고 저는 보시나요? 김종대 의원 주장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테크니컬 파울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부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도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사과를 했죠. 하한가 올라오셨고 허성무 소장님 한국당 중진 하한가? 요새 왜 또요? 왜? 한국당 중진들이 거의 뭐 막말 퍼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유희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어제도 또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지진 발언 하늘의 경고다 지진 발언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논란이 된 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이었죠. 예, 그래서 뭐 꽃감을 진짜 깎았느냐, 뭐 설치 미술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그 이제 청와대도 이게 반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일에 반박해봐야 뭐 남는 게 없는 거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곶감을 직접 만드시다니요. 민생 좀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혼자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진 말고 동영상 올려달라. 시간 참 많으십니다. 감 깎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 의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연예인병 같기도 하고 관심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를 저질러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제가. 근데 이제 아무나 건드리 갖고 관심이 대상이 안 되니까 뭔가 국민적 대상이 될 만한 센 사람을 건드려야 되니까. 센 사람을. 김정숙 여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진 발언으로 명폭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화제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화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슈를 덮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대표는 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고름. 암덩어리, 제거, 뭐 이렇게 거의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들을 동원해서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뭐 최경환 의원 아예 수사 받으러 안 가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도 뭐 수사 거부해야 되는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거의 이제 지금 좀 이쯤 하면 막하자는 수준으로까지 막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흔히도 우리가 막말 경연대회가 있으면 모두가 공동 대상 상감이다. 이 시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막말로 가느냐? 왜 그런 거예요? 득이 돼요? 이렇게 하면? 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그런 지지 세력은 단단해지는데 그렇죠. 확장성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 공화당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막 나갔지만은 당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좀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같이 지금 이제 뭐 그 대표랑 그 뭐 이 동일체 원칙처럼 이렇게 지켜가지고 같이 비슷한 톤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홍 대표가 이렇게 뭐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안정감이나 무게감이 따라줬을 때 국민들이 이제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뭔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국민이죠. 만약에 이제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비판과 견제가 순기능을 하고 무게감이 올라오려면은 어떤 딱 비판할 만한 거리에 비판을 해줘야 그렇죠. 국민들도 그게 동의를 하고 주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 일이나 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1야당이 공당으로서의 무게감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비판에도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자체도 지금 이제 제가 듣는 정보로는 굉장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래는 이제 저희도 한번 접했지만 김성태 의원 대 홍문종 의원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부분보다는 뭐 이주영 의원 같은 분,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또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완급 조절이 될지 아니면 또 원내대표도 또 강성류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당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버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한가 먼저 살펴봤고요.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이석수 검찰관. 어제였죠. 공판에 출석해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들 풀어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국선 변호인들을 뽑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이석수 감찰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상한가 왜 주셨어요? 이제 뭐 언론에서 작년 7월인가요? 뭐 이제 미래재단, K재단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재단들에 대해서 감찰을 이석수 감찰관이 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감찰을 시작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언론에도 이제 보도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전 정권의 청와대의 관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정농단에 다 연루가 돼 있는 데 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작동하게 한 전 정권 청와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상한가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나라가 자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정언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 다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한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뭐 김성한 평론가가 했던 그 5.18 광주민주항쟁 때 안경무관님, 안경무관님 같은 그런 역할이죠. 맞아요. 그런 본인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고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 조직에서 모두가 예스하는데 혼자 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큰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역사는 조금씩 그렇죠. 경찰의 발전을. 인권 경찰로서의 마지막 지켜낸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이 상한가 맞아요? 이분들 뭐 딱히 상한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관심 많이 받을 겁니다. 관심 주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교정당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한 통로가 이분들이 되는 건데. 못 만났대요, 근데.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확신하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영하 변호인만 상대했다는 것 자체 아는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내 분신을 하나 설정한 건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분들한테 분신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러면 어제 안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또 재판 열립니다.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나올 거였으면 어제 당연히 안 나오죠. 제가 우문입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이미 뭐 자포자기한 사항도 하나가 있고 포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 둘째는 뭐 이 재판은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다는 명확한 겁니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양쪽으로 곤란해진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출당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피해자의 위치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좀 불쌍한 위치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표현들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핵심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아직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대통령을 니들이 출당했단 말이야? 가 돌아오면은 버렸단 말이야. 저런 분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층은요. 자영업자, 무직,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그 있고 나 거기다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박사모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는 건데 그 세 축이 다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지방선거 때 결집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벼랑 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 끝 전술입니까?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법치국가 아니냐. 근데 법을 부정하고 아니 난 재판도 안 나가겠다. 저 재판은 의미 없는 재판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 거기 계신 그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법적 전술을 따져보자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본인과의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걸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의 대처가 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 하한가 보도에는 한국당 중진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성 소장님. 아까 그 찹쌀떡 굉장히 찰졌다는 문자. 칭찬 문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기온 오랜만에 영상입니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간다네요. 외출하시는 분들 주의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가는 게 정권 바뀌었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이제 더 이상 권력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를 계속해서 검찰 내에서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나라가 해방되어도 친일 세력들은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나 지금도 그 잔재라는 것은 무섭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병우의 덕으로 뭔가 자리를 맞은 사람이 우병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덕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에 의존해서 성장한 것은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김진형님은 개개인 판사에 대해서도 청렴성, 투명성 평가 매년 실시해야 된다. 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다.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승희, 최성용님 등등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신상털기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 누구는 뭐 기각이 옳은 기각, 누구는 아닌 기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꽤 많이 나오고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요. 발리의 화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분화 단계에 있어서 지금 그 분화구까지 용암이 가득 차 있긴 하답니다. 하지만 아직 용암이 분출된 단계는 아니고요. 발리공항 폐쇄됐고 6만 명의 관광객 발이 묶인 상태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요. 변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생방송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 서슬퍼렇던 신군부 명령을 거부한다.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의 치안을 총괄했던 고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이 정부가 뒤늦게 그의 공적을 인정해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했습니다. 37년 만에 특별 승진한 고 안병하 경무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좀 묻혀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뉴스 의미가 큽니다. 공무원이 특진하면은 그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찰 공무원만 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재직 중이 아니어도 이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경찰 공무원령이라고 하는 건요. 임용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첫 사례로 고 안병하 경무관 특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안 경무관은 정말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1980년 5.18 당시에 전남 경찰청장격인 전남도 경찰국장을 지냈는데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소지했던 무기를 모두 회수 조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신군부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겠죠. 5월 26일 직무유기와 지휘 포기 혐의로 직위 해제됐고요. 보안사에 연행돼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1988년 10월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진까지 37년 만에 특진했습니다. 그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 의미 깊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꾼다입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요. 인지부조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신념이 현실과 충돌할 때 자기 세계관을 먼저 바꾸지 않고 오히려 자기 신념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등을 돌려버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회 집단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법부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분립되되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남용과 독선을 용납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일단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근데 이런 댓글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받고 풀려나던 날 전병헌 전 수석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 판사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으면서 이 판사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가. 이런 댓글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전병헌 수석의 사안과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적했던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범죄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군무원 100여 명을 뽑는데 호남 사람들은 다 빼고 우리 편만 뽑아라. 기가 막힌 일들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도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직 무죄냐 유죄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로 볼 때는 가벼운 혐의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김관진의 이 행위는 정말 범죄 중대성 정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말고도 말입니다. 요 사이에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론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개혁이다, 적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저하게 기존의 기준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한번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을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11일 만에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일종의 공개적으로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근데 그 도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의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뭐 이런 것까지 신상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 사법부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적인 판결을 한 판사들, 지난번 강기갑 전 의원이요? 네, 의원의 판결을 무죄 판결한 판사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까지 쫓아가서 데모를 할 정도로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거였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연수원 냈기라는 것은 공개된 사실 아닙니까? 다 어느 데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과는 이건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과 인명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들의 그 행위는 검증되어야 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의 기초에서 판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적할 그런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국회의원의 잘못과 이것을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다 상실시킬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각 헌법기관이 과연 저 헌법기관이 헌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훼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제 바른정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 송영길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우병우 전 수석. 지난 금요일에 검찰이 우 전 수석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검찰 내에 우병우 조력자가 있다. 그 조력자를 찾아내겠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근데 자리에 김현정의 뉴스 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열립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피고 없는 재판, 궐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죠. 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은 어떨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끝내 무책임한 판단이 나오지 않기를 끝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재판부터 봐야죠. 네, 안 나오면 궐석 재판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재개가 됐는데 어제 결국은 안 나왔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제 재판은 미루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불출석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궐석 재판을 열어서 판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거죠. 어제 미뤄진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재판부는 궐석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은 공개가 됐지요. 네, 기존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 이후에 국선 변호인이 구성됐죠. 어제 재판에서 이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조현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고요. 연수원 기수로 치면은 15기에서 39기까지 포진이 돼 있네요.
하지만 이들 역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현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못 만나요, 피고인을?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재판에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네. 정말 보이콧인데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죠. 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다음 포인트 보죠. 네, 김영란법 개정 한 표 차이 부결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제 일명 김영란법. 네. 이 법의 수정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의 상한액을 올리는 그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거든요. 예. 결국 부결됐네요. 부결이 됐어요. 12명 위원들이 표결을 했거든요. 과반인 7명이 찬성을 해야 했는데 6명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공감대가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표결에 붙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350 규정이라고 있죠. 예. 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 그렇죠. 이 정도의 안건이었거든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다 농축수산물이면 10만 원 하자. 요거였잖아요. 안건이. 네. 근데 그마저도 권익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행 1년밖에 안 된 법을 고친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낙연 총리가 농축수산인들 만난 자리에서 설 대목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약속을 좀 지키기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받아보면서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세월호 6월 은폐의 진실입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요?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등을 집중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들은 세월호 내에서 6월 발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 이거 관련해서 이미 장례를 치른 조은화 허다윤 양의 유해로 생각되어서 추가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골이 나와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의 유골이 다시 나온 걸로 착각을 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요.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어떤 조사 결과 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입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퇴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사안이 일단 정치권으로까지 퍼졌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만. 민주당의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판사적 회몰이 공의병 3인방으로 규정합니다. 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고 하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됐죠. 그러자 구속적부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를 향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태도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승민 대표는 법관에 대한 모욕 주기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석방 결정 비판한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을 향해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자,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지목이 된 그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 이란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네, 뭐 그런 말은 정치인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이 설득력 없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김관진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가 사이버 사령부를 구성을 하는데 구성하는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사람은 배제해라. 한 100여 명에 되는 군무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에요. 으로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서 단 한 명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으로만도 저는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군무원들을 시켜서 댓글 작업을 했는데 댓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불처벌 의사표시를 누가 했다든지.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구속적 부심물에서 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한 15%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다 어떤 정황상의 변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관진 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범도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밑에 하위 종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총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신광열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구속에서 석방시켜준다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적부심에서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 안병하 경무관이 바로 그렇게 홀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 당시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요. 당시에 안 경무관 비망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시위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라.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과 욕설을 엄금하라. 반말도 쓰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광주 사태 초기 전남 경찰국장의 무능과 작전 실패로 군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러면서 발포 명령을 오히려 그 책임을 전남 경찰국장한테, 안병하 경무관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경찰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을 오히려 무능력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경무관이 광야에서 외쳤던 작은 목소리, 이거는 후대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신군부는 아직도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진실 외면하고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가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고통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입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 안 경무관? 그러니까 5.18 당시에 안 경무관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원래 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의 특채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치안감 승진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면서 한 번에 진짜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직위해제를 당한 직후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 정도가 아니라 고문까지. 네.
당시 신군부는 어떻게 해서든 비리 혐의를 켜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축제자로 몰고 싶어 했거든요. 탈탈 털었겠네요. 먼지까지. 그런데도 먼지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먼지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안 경무관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고문 후유증으로 담낭염,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을 앓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서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10월 10일 그러니까 1988년 10월 10일 서울의 한 내과에서 혈액투석 중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을 때잖아요. 몰랐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쓸쓸히 세상을 떠난 안 경무관. 마지막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일단 인정은 했고 특진도 내렸고 또 할 수 있는 일 뭐가 남았을까요? 엄청나게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 경무관이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요. 유족들. 지금까지도 23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 건 병원비로 이미 다 썼고 빚만 남겼고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유족들이 94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8일 동안 고문받은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5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이 돼서 이 보훈급여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보훈처는 이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엔 감사원이 이중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유족들이 지금 다시 소송을 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건 법논리로서 차가운 법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대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